예,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김인재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4선거 출신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서울교육과 관련해서 사실에 기반한 건국과 독립의 역사교육의 당위성에 대해 질의하고, 서울시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 보안 강화의 필요성과, 그리고 역대 최장 폭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옥상 녹화 활성화 방안을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정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리고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단순히 1948년 정부 수립으로 한정치 않고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기원을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서 찾았다는 의미며, 이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항일 독립운동의 연장선에서 세워진 자랑스러운 국가라는 정체성과 당위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 그리고 자부심 수호를 중시하는 국민의 단결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은 보수의 핵심 가치입니다. 프랑스는 1944년 8월 파리 해방부터 이듬해 5월 독일의 공식 항복까지 즉석 재판을 통해서 나치 부역자 1만 명을 처형했으며, 이후 샤를 드골 정부에서는 나치에 부역했던 비시 정부의 수뇌부와 지식인 6,763명의 사형 선고를 받고 그중에 767명이 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가 다시는 외세의 지배를 받더라도 또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 없을 것이라면서 애국 정신을 강조하고 반역자를 철저히 단죄했습니다. 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라는 치욕의 역사가 아무 일 아니다라는 듯이 심지어 미화까지도 되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시도가 여러 행해지고 있습니다. 보수당이 아닌 진보 성향의 민주당인 제가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과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오늘 질문을 준비한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도 거부했던 유라이트의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나요? 대한민국 정통성과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적 정체성이 왜곡된 역사 의식이 이제 만연되게 되면 흔들린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국가 공동체의 가장 헌법적, 법률적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독일이 나치 시대 때도 동유럽의 여러 인프라나 기관이나 도로나 전쟁 물자를 위해서 하고 수탈을 위한 많은 형태를 했는데, 그거를 발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동유럽 국가나 프랑스나 이런 지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이제 역사학자로서 오랫동안 계셨었죠? 역사 사회학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역사사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관점이 유럽의 관점은 여러 가지 있는 건 아닌데 한국의 관점은 조금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려는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뭐 존경하는 우리 정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드골 정부의 프랑스의 국민적 국가적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은 아주 치열했고, 또 아시다시피 독일에서 전후 독일에서 과거의 나치에 대한 그 과오, 나치의 과오에 대한 역사적 반성 또한 치열했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히틀러의 점령을 받았고 그 이후에 오랜 동안에 그 소련의 지배를 받았는데 근래에는 두 개의 점령이다. 그래서 히틀러의 점령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소련의 압제 또한 그 소련의 점령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새롭게 민족적 국가적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 나치의 그 식민 지배 형태와 소련의 공산 지배에 대한 형태들을 두 개 다 부정을 하면서 하고 예, 그렇죠. 국가의 스스로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교육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게 왜 중요한 지점입니까?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후 근래에 사회주의 체제, 세계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에 그 나라들의 이 국가적 민족적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그런 치열한 노력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발트 3국 경우에는 이 점령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역사 교육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골 정부는 프랑스에서 제일 강건한 보수 정부인 거죠. 프랑스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골 정부는. 네. 뿌리면서 모든 프랑스의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드골의 그 역사적 독립 과정과 정통성을 기반으로 한 프랑스를 전통적으로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치열한 항일 독립운동의 전통이나 정신은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 보수주의의 중요한 역사적 그 토양이다. 또 뭐 한국 진보주의나 이 보수주의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동감합니다. 교육감님,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더 곤고히 하는 교육적 철학을 그 선고 과정에서 내세우셨는데 그 지점들에 대한 철학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진행하실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아시다시피 이 통일 의식도 비슷하지만 역사 의식도 이 최근에 우리 젊은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인 그 연대랄지 이런 의식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5.16, 5.18 또는 뭐 4.19 이걸 놓고 역사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말을 해봐라 그러면 답을 잘 못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 의식이 많이 뭐랄까 약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AI 교육이랄지 이게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한 그 특히 이제 이 사회적으로 보면 이른바 사회학적으로 아노미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네. 무규범적인 그런 네. 것과 흐릿한 역사의식이 결합을 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 국가의 기본적인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토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죠. 학교에서 역사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넓은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올바른 역사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모태가 되던 고대 왕조들의 교육들은 많은데, 실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누가 거기서 무장투쟁을 했으며 어떤 항거를 했으며 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형태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어떻게
건국된 위대한 국가인지,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떻게 또 산업화를 이뤘고 어떻게 민주화를 이루고 어떻게 우리가 이 번영된 국가를 지금 이렇게 하고 미래 세대 어떻게 나눠줄 것이 하는 이런 근현대사적인 교육의 관점에선 뭔가 정치적 갈등 때문인지 이념의 갈등 때문인지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백을 교육감님은 어떻게 메꾸실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현대사 교육은 그 일제 강점기나 또는 해방 이후 또 광복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그 정치적인 이념과 연관된다고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교육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교육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위로부터의 교육, 즉 주입식 교육의 그 폐해가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저나 우리 서울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다양한 그 역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또 서로 토론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게 이제 서울교육청이 지향하는 그런 미래지향적 역사 교육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더 넓게는 세계사와의 연관성 속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 시민교육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사 교육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감사하고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 이제 도쿄 전범재판소에서 전범들은 단지 침략 범죄랑 전쟁 중에 포로들에 대한 가혹 행위 부분만 단죄됐고, 그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자행됐던 성노예, 그리고 학살, 생체 실험, 강제 노동 등 수많은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나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도에 반하는 죄로 공소시효가 없이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사실 잘 알고,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반나치법으로 인해서 가이아법인가요? 그걸로 인해서 나치 국기만 걸어도 형사 처벌이 되는 이런 형태의 엄중한 법률들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과 그리고 프랑스와 나치 점령지들의 이런 차이가 나오는 부분들은 교육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교육의 차이나 아니면 청산의 차이인데 어떻게 교육의 보여지나요? 차이도 있지만 2차 대전 이후에 그걸 세계사적인으로 정리하는 맥락에서 유럽적인 맥락과 이 동아시아적인 맥락이 약간 달랐다. 특히 이제 동경 전범 재판의 경우에 이른바 B시급 전범 재판의 경우에 그 전체 동아시아사를 포괄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고, 특히 이제 한국인들과 관련해서는 그 B시급 전범의 경우에 특히 그 연합국 포로 수용소 관련된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에 기타 다른 부분에서는 처벌이 거의 없었거나 약했다.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맞춰서 공동체 일원으로 잘 살아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오히려 왜곡과 역습이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그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의 현장과 다른 교육 행정들에 대해서 잘 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보편적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역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교육감님이 되시고 나서 앞으로의 이제 뭐 역사 교육에 대한 철학은 이 정도면 다 들었다고 보여지고, 교육감님 학자로 계시다가 교육청 교육행정에 현실로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낯설겠지만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여기에 따른 뭐 마지막 각오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굉장히 예. 낯선 의회겠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일교육, 안보교육,
평화 교육의 문제 그리고 역사 교육의 문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서울교육청이 닥치고 있는 그런 예산상의 여러 가지 부족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충분한 그 교육의 기회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참 죄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우리 시의회와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균형 잡힌 그런 역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가지고 계셨던 이론과 사상과 그리고 교육행정이란 현실의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 존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서울시 전체 의원님들과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전체 서울시의 교육행정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시는 그 행정 성과를 기원 드립니다. 예, 격려의 말씀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들어가 주셔서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해킹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달 초 친러 해커 조직이 무차별 디도스 공격으로 법원과 한전 그리고 도로교통공사 홈페이지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해킹의 일상화라고 해도 큰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격한 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서울교통공사 같은 공공기관 10곳이 넘습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가안보와 시민의 생명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더 강력한 사이버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에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하드웨어 해킹에 대해서 보안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도시국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디지털 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네. 본 의원이 지난 시장님께 서버, PCB, 전원, 메모리, 모뎀,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장비를 국정원 인증을 걸쳐 도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서울시 사이버 보안을 취약함을 보완한다고 주장하자 시장님께서 120% 동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서울시 정보보안과의 2025년 사업 추진 및 계획 및 서울시 정보자원 통합관리 계획을 살펴보면 여전히 행정망 악성 코드 입 차단, 방화벽 설치, US 사이트 차단 시스템 도입, 바이러스 백신 및 패치 관리 시스템의 운영 등 운영 체계와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 개선에만 두었었고 이 하드웨어 해킹에 대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네. 그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 시정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님께서 120% 동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국장님의 국에서 그 하드웨어에 대한 서울시의 그 해킹 방지 방법으로서는 어떤 거가 좀 달라진 게 있었나요? 예, 제가 1차적으로 그 외부 공격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정책 위주로 저희가 현재 강화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이 계획 단계에서는 강화돼서 보여진 것이고요. 하드웨어는 구매 단계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매 당시에 어떤 기준과 규격을 갖춰야 되는지를 저희 시 전체와 또 산하기관에 계속 안내하고 구매 절차 준수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직접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는 우려하시는 그러한 제조사라든지 제조 국가 관련된 그런 제품들은 없는 것으로 100% 그거를 확인됐고요. 어떻게 예. 무결성 검사를 했었나요? 그러면은요? 그 저희가 지점들에 대해서 하드웨어 무결성 검사라고 그 국정원도 하고 있으면서 미국은 이제 그 하드웨어 구성 요소 출처를 확인하고 무결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일본은 또 미국 회사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에서 조립했을 때는 이제 포대갈이라고 그러죠, 일명. 다 중국 그 PCB나 아니면은 이 스위치 온 되는 거 거기서도 스파이칩 하나만 끼면 완벽한 소프트웨어의
그 해킹 방어 체제가 돼서 다 빠져나갑니다. 백도어로. 국장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드웨어 그 해킹이라는 새로운 방법들이 아주 어려운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하기 위해선 그 회로를 오픈을 하거나 회로도를 내거나 서울시에서 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국정원에서 검증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행정망도 또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데 교통공사 같은데 교통망을 만약에 해킹을 하면은 교통이 엉망이 되고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해킹을 하면은 화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자체에 하드웨어 해킹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는 국정원도 이제 그 부분에 놀래가지고 내년부터 보안 통제 항목에 하드웨어 자재 명세서를 포함하라고 해서 보안 등급이 높은 순으로 이 부분들을 도입 및 할 예정이고 국방부도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방은 뭐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기 체제도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크게 공감을 하셨던 걸로 저희가 인지하고 답변을 들었고 있는데 해당 실국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발현은 조금 연기가 되는 건지 늦춘 건지 재작년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모가 돼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번에 언제더라? 여름 때쯤이었나요? 우리 저기 블랙 요원들 노출돼가지고 북한에 파견된 블랙 요원들 전원 사살됐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접해본 기억이 있나요? 20-30년 키웠던 블랙 요원들이 도대체 군무원이 뭐 써서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군무원이 써서 나갔는지 해킹을 했는지 저 뭐 자세히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그런 위험성들이 매우 도사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상상한 이상으로 위험 상태에서는 그 시내 서울을 교란시키고 통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산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 체계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랑 그리고 또 자율진행 시대 앞으로 도입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게 이제 전산망과 컴퓨터로 이루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의 그 방어벽은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그러는데 하드웨어적인 방어부는 중국산 계속 들어와가지고 뭐 백도어로 하루에 요만큼씩 데이터를 패킷을 빼내가지고 나중에는 서울시의 아주 주요 정보나 이런 걸 다 빼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천적 차단이 비용이 들더라도 옳지 않을까.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이나 국방부나 이렇게 하듯이 이 지점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저번에 하고 이번에도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뭐 추측은 해볼 수 있으나 너무 지엽적인 거라서 그것까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한번 흩어보고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서 그 해킹이라든지 외부 공격에 대한 여러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그런 그 후속 조치를 함에 국정원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보안과 관련된 지침을 따라야 되고 그 속도가 아직 그 의원님께서 좀 제기해 주신 하드웨어 보안, 규격 보안까지 가 있지는 않고 문제 제기만 지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소프트웨어 단계까지는 규격을 따라서 하고요. 다만 하드웨어는 그 구매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기준을 준수하는지까지밖에는 실천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정부의 어떤 그런 규격들이 발전돼 가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주요 부서들에 대해서 보안이 중요한 주요 부서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중요기관들은 다 정리가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서울시도 이제 국가 중요기관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이라도 조금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이제 네. 두 번은 한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시정지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꽤나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예, 지침이 그 구체화되기 전이라도 저희 그 서울시 수준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좀 더 검토하고 구매 단계에서 그 OEM 제품이라든지 중국산 제품들 구매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노력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옥상
녹화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여름 기후 재난 수준에 가까웠던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면서 옥상 녹화 사업이야말로 녹지가 부족한 서울이 기후 재난을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서 마지막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옥상 녹화 사업은 주요 탄소 배출원 중 하나인 건물 녹화를 통해서 별도의 토지 매업 없이 녹지를 확충해서 선도적인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장님 좀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이제 글로벌 대도시 이제 그 뉴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옥상 녹화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06년에도 한번 거론하셨고 무려 또 15년 전에서는 오사카 남바파크 다녀오신 후에 이런 글로벌 시티보다도 앞서서 서울의 옥상 녹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요. 예, 그래서 게다가 또 환노이까지 계셔가지고 그때도 많이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과 정책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누구보다 옥상 녹화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발현하는 지점들은 속도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보다 9년 정도는 옥상 녹화가 좀 늦었던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지금은 약간 선언적이 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을 주셔가지고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선언적이었던 것만은 아니고요. 네. 제가 마침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신다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서울에 한 796개소 옥상 녹화 지원 사업이 추진됐는데 그 중에서 500개 가까운 497개소가 지난 텀 제 임기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조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언만 하고 끝낸 건 아니고요. 상당히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걸로 보여지고 제 기대치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세요. 그 다음에는 뭐 한 300개도 안 됐어요. 이제 조감도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서울 그 별청 그 20층에 카페 가서 보면은 좀 옥상이 많이 비어 있는 부분들에서 저 부분들이 그 좀 다 채워지면은 올해처럼 너무 더운 기후에 대해서는 많이 도움이 되고 이산화탄소의 열돔 현상이나 아니면은 산소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치를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한 800개소 가까운 796개소는 옥상 녹화 지원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네. 민간에서 추진된 사업까지 다 통계를 잡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런데 더 유의미한 숫자가 있어서 서울 전체 옥상 면적에 어떤 유의미한 숫자까지 정책적 효과가 나가는 부분에서 필요하다 그걸 요청드린다 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민간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규제가 많은데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빌딩 주가 있는데 빌딩이 그 시민들께 오픈을 하면은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이런 부분인데 시민께 지원을 안 해도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감축량과 그리고 그 빌딩 내부에 쓰는 시민들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제 이런 규제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난번에 제 기억에는 이번에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출장 때도 아주 잘된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례를 좀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시도 현장에서 한 바가 있고요.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이게 발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원국에서는 올리는데 예산 기조실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이 사업만이 딱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같이 더운 기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요구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지와 철학이 조금 더 반영될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 서울을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들, 서울시민 여러분, 세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1%라도 더 나은 서울과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